몇 년 전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자, 그런데 그 제목에 빗대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요, 보수들을 위한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을 합쳐서도 10% 지지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율을 합쳐서 15%도 되지 않습니다. 두 당의 정당 지지율보다 두 당의 후보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어제 그 JTBC에서 오자 대결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39.1 1위, 안철수가 31.8로 2위를 했습니다. 뭐 그간에 양자 대결이나 삼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30%를 넘거나 문재인한테 이긴 거는 있었지만은 오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31.8이 나온 건 처음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홍준표 후보 8.6, 유승민 3.8로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지지율이 12.4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 합계도 15% 남짓입니다. 정당 지지율보다 보수의 두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지지도, 정당 지지도 형편없이 낮은데 그 정당에서 후보를 냈으면 그 두 사람 후보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보다는 적어도 조금은 높아야 될 건데 정당 지지율보다도 낮다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후보들이 지금 이 보수 후보로서 보수층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어제 이 손석희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출마 자격이 있느냐라고 아마 이 홍준표 후보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성한종 전 회장과 관련해서요. 그 부분을 물은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손석희를 향해서 당신도 재판받고 있는 거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까지도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이번 대선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보수층의 지지자들을 포함한 보수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보수 정당의 두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다수가 지지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자,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느냐. 자, 여론조사를 안 믿으면 그러면 여론조사를 뛰어넘는 무언가에 보수의 지지율이 공고하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저한테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태극기를 들고 시청 앞에 모인 500만 명을 봐라. 자, 태극기를 들고 시청 앞에 500만 명이 모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저렇게 맥없이 갑니까?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은 오랫동안 누군가가 기획해서 엮은 거다. 자,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누가 기획해서 엮을 동안 국정원은 뭐하고 경찰은 뭐하고 검찰은 뭐하고 엮였습니까? 그렇다면 보수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촛불로 날렸다. 촛불은 날리는데 태극기는 왜 못 살립니까? 자, 저는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생전 처음으로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 보수층 지지자들 상당수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보수가 이번 대선을 떠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집권 5년간에 정말 어지간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지막에 한 자릿수 지지율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이 해체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온갖 의혹이 등장해서 총리부터 장관까지 한마디로 억만징창인 정부로 가서 불안감을 느낀 노 전 대통령이 퇴임도 하기 전에 당시 야당의 대표이던 박근혜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연정을 제안했다가 한마디로 거부당하는 그런 수모까지도 겪었고, 그러다 보니 한간의 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내 그만할란다 하고 이렇게 울컥 한번 한 적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올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망해갔는데도 그때 당시에 밖으로 순차적으로 김한길 씨를 비롯한 사람들이 당을 거의 해산시켜서 밖으로 다 갔습니다. 밖에 가서 민주신당이니 온갖 이름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또 다시 다 모였어요. 친노까지 포함했어요. 그래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때 경선할 때 친노는 이해찬으로 한명숙 유시민이 모아줬고, 또 당시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손학규 후보가 그쪽으로 가서 그쪽 경선에 입당을 해서 참가를 했고, 정동영 의원이 후보로 출마해서 세 사람이 겨루다가 정동영으로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동영을 싫어해서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경찰 수사까지도 진행된 적이 있죠. 경선 와중에요. 결국 정동영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고, 친노들은 정동영이 형편없이 져버려라 하는 심정이었는데, 그랬는데도 정동영이 26.1%를 득표를 했습니다. 정동영만 그랬습니까? 문국현 씨가 표를 쪼개 먹었어요. 문국현 씨도 5.8%인가 받았고요. 권영길 후보가 3%가 넘게 받았습니다. 야당이 3개로 쪼개졌는데도 26.1%를 받았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48.1%인가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에 2007년 당시에 거의 친노가 무너진다 할 때도 당시 분열된 세계 야당에서 노무현을 그래도 추종하는 정당이 26.1%의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둘이 합쳐서 12.4다. 요즘 뭐 다른 조사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거의 뭐 고정되다시피 되어 있고, 두 정당의 합계는 15%도 안 되는, 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질 것 같아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하더라도 지지하는 계층이 그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양대 정당에 보통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는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이렇게 갈려 있는데, 이제 이 지역 구도조차도 통하지 않아 버리고 경상도 사람이 다 모여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도 이거보다는 더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보수 진영의 지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국민은 저는 40에서 45%는 된다고 봅니다. 최하로 보더라도요. 아무리 작게 보더라도 35%는 나는 확고하게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보수라고 생각을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보수라는 어떤 정당에 지지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상현상으로 보더라도 보통 이상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득권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한다고 할 건데, 이 정당들은 지지율이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은 받고 있고, 거기서 갈라서 넣은 사실상의 한 뿌리죠. 안철수 의원만 빼고 나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당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뒤섞어 놓으면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이 어느 당이다 구별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한쪽은 근제하고 한쪽은 외연이 확장됐는데 한쪽은 망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좌우파가 그냥 똑같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극자나 극우 같은 파퓰리즘 정치 세력이 득세하는 행태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한쪽만 망해버리는데 물론 이 한쪽만 망하는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또 거기에 관련되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지저분한 사안들이 지난 한 5개월 이상을 언론을 장식을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파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도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보자고 하면 노무현 정권이 망할 때 탄핵은 뭐 한번 걸렸다가 살아났지만 이후에 벌렸던 그 잡음도 이번과 못지않게 사실 컸습니다. 오직하면 안희정 스스로가 친노를 패족이라고 했는데 그 패족이 다시 살아나서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수 지금 정당의 보수 후보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어도 한참을 기고 있고 처음에는 저 또한 어느 순간에는 20%는 넘어갈 거다. 최종적으로 한 25%까지는 보수 정당이 출신 후보가 득표를 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저도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대보다도 반토막 나버렸다는 거죠. 딱 25의 반이면 12.5인데 지금 둘이 합쳐서 12.5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오늘 한쪽에서는 새누리당이라고 과거 그 새누리당 이름을 가져와서 아스팔트에 태극기 든 보수들이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자, 원래 이 집구석이 망할 때는 그 안에서도 또 정통이냐 또 사입이냐를 가리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건 그분들이 결단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탄핵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의 연계를 차단하고 본인이 다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거나 안 그러면 싸우더라도 본인 혼자서 싸워야 될 문제지 보수 진영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뉴스 브리핑에서만 해도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멀쩡하던 분들까지도 거기에 다 쏠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이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본인하고는 단절이 된 채 표가 된 부분에서 대선 과정에서 이 반성과 그리고 성찰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보수가 이제 기존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자신과 분명히 꼬리를 자르면서 구분을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의 원조라고 자처하는 이 자유한국당은 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하라, 또 구속시키지 마라, 이런 부분에 당이 전체적으로 쏠려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방치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이 되었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최종 후보 4명 중에 3명이 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비박으로서 약간은 거리를 두는 입장에서 후보가 겨우 되었지만은 홍준표 후보 또한 완벽하게 박 대통령과 자신을 차단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만약에 홍 후보가 그렇게 했다면 후보가 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입장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바른정당은
탄핵 때문에 갈려서 비박 친이가 중심이 되어서 일부 소장파까지 가담을 해서 나갔지만은 이 탄핵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논란만 무의미하게 자유한국당과 벌이면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원래 별 다를 바가 없었는데 정파적 이해 때문에 탄핵 찬반에 서로 다른 입장에 서게 되면서 결국은 이 보수 진영에서 그나마 보수 정당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신자라는 낙인까지도 찍혀버리게 되니 저 정당이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호남 분들이 호남에서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으니까 노무현 이 PK 후보를 밀었고 그 2012년에는 문재인을 밀었고 또 이번에도 문재인을 밀거나 안철수를 미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수층도 전례 없는 보수 후보의 빌빌거림 앞에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이 더 싫은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덜 싫은 후보 선택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을 만큼 후보들이 충분했고 정당 지지율도 충분했고 그 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당선되거나 떨어지더라도 당선권에 근접할 수 있는 51대 49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미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준표나 유승민을 밀어봤자 될 것 같지도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는 문재인보다 좀 덜 싫어서 안철수를 밀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들 상당수는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뭐가 다르냐?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 당에서 한솥밥 먹었고 안철수는 그 당의 대표까지 하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더라도 그냥 정체성 보수 정당에 빌빌 사는 후보들한테 한 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을 기약하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권은 과거에 97년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누르려고 DJ가 물과 기름 같은 JP하고도 단일화를 했고 2002년에는 노무현이 정몽준과도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문재인에게 안철수를 좀 더 하차시키면서 밀어주도록 했고 이번에는 아예 1, 2등 후보를 문재인과 안철수를 만들면서 둘 중에 하나가 되면서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해도 양손에 떡을 쥐고 두 개 중에 하나는 먹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의 전략적 투표는 점점 이렇게 교모해지고 기술적이 되어가는데 반해서 보수 지지층이나 영남권의 이런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생각해봤자 한마디로 덜 미운 사람한테 하나 던져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생각하다가 저쪽도 안 오르니까 최근에 안철수가 뜨니까 이제 안철수하고 물밑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후보자끼리 단판이나 정당끼리 단판, 지금 안철수 입장은요. 안철수가 한번 보십시오. 관상이나 말하는 게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안철수가 자, 너네 정당은 어차피 표 안 나오니까 나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하지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개헌하겠다, 연정하겠다, 임기 단축하겠다 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친노 문재인한테 호되게 내다바이를 당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대선이 끝난 이후에 문희 후보를 차지하고 당권은 자기한테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안철수 측근에서 또 공개가 되고 그래서 둘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당시 2012년 대선에 문재인이 이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전망이 개표를 하기 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인천공항에서 출구 조사를 보고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겠습니까? 문재인 이겨봤자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다.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을 지지했지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안철수는 자유한국당과는 더더욱이 연대도 없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표가 몰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정권을 나눠 갖는다는 순간에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표, 야권표, 호남표들이 다 도망간다. 그래서 단일화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단일화는 보수 쪽의 정당과 단일화를 하는 부분은 지는 단일화가 된다. 한마디로 이제 광도 몸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홍준표와 유승민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산화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산화를 하느냐? 산화, 잘게 찢기어져서 완전히 자신을 태워버리는 거다. 쉽게 말하자면 2차 대전 말에 일본이 가미가제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전함들을 비행기로 충돌시켜서 아예 그냥 자신을 불태워서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볼 때 비문연대, 저절로 국민의 압력으로 비문연대가 될 거다. 그런데 이 비문연대를 하자고 아무리 보수가 외쳐봤자 안철수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보수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안보와 이재용 사면 불가, 이 두 가지가요, 이 두 사람의 약점이라고 봅니다. 자, 안보 문제, 문재인 후보 지금 가장 코너에 몰려 있고요. 안철수 본인은 우클릭했지만 당과 박지원 등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보다. 당론 통일하라고 둘이 이야기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안철수 후보가 당론을 자신의 뜻이 당론하고 똑같아지지 않는다면 안보 문제에서 그건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친노 삼성공화국 이 연계성, 그건 이재명 후보가 수도 없이 제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이재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둘이 과거에 삼성 SD여서 동업을 했습니다. 이대 주주였으니 뭐 제가 동업했다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이 문제에서 입장 밝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보수 유권자들은 집권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보수가 앞으로 대선 이후에, 대선 전에는 그럴 여력도 없고 새로 재건을 해 나가겠으니까 보수 유권자들은 표를 한 군데로 모아달라. 그리고 두 사람은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뭐 오늘 뭐 김종인 씨가 출마한다는데 거기도 원한다면 넣었어요. 이 전체의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모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끼리라도 보수표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서 대선에 분명한 보수와, 그리고 오히려 부패했다고 비판을 받아서 1위 됐으니까 부패 척결을 더 강하게 외치면서 이재용 사면 불가를 외치면서 이번 대선에 한번 저 두 사람을 밀어붙여라는 겁니다. 어차피 최악의 경우에 3등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비우고 문재인 안철수의 위선과 가식 등을 다 까발리면서 보수의 안보와 더 나아가서 이재용 사면 불가 이 두 가지로 장렬하게 산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더라도 20%대가 넘는
25%가 넘는 득표를 하고 줘야 오히려 이 보수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해 하면서 제대로 파이팅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일부 보수는 또 무슨 안철수 밀어주고 어쩌고 하면서 허지부지 돼버리면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들은 이 맥락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없어지고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좀 부패하고 수구 기득권에 가까운 이런 보수 정당들이 없어진 자리를 채울 만한 솔직히 정신이 있는 보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은 25% 이상 득표를 목표로 뭐 단일하고 하는 뭐고 하는 이야기는 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이나 반문연대, 연정, 안철수 안 들을 겁니다. 안 듣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구걸하는 것은요 비참한 부분이니까 25% 득표를 목표로 이제는 길을 딱 막고 둘이 합치고 그걸 향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더라도 나중에 길게 보면 여기서 새로운 또 이 시작이 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질 겁니다.